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곽순희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힘들게 내린 수사와 탄핵의 결정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과 탄핵의 의미조차 자신의 선거 구호용으로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장난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줄서기를 시작합니다. 시간들이 많은 분들인가 본데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보던 그때 그 얼굴들이 또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골목시장 상인들, 편의점 알바분들, 폐지 줍는 독거 노인분들은 줄서기 하는 거 보셨나요? 줄 못 서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정치란 그런 분들이 점점 자라서 어느덧 중앙무대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정유착의 적폐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달라는 게 촛불의 의미가 아닌가요? 저 줄 서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까요? 박순희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아마 이 방송에서 그렇게 드물게 하는 인터뷰 같습니다. 박용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을 지낸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제 옆에 계십니다. 특검에서 여러 가지 소환 조사 쟁점과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정원 변호사에게 특검팀에 계셨으니까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대 대선 날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와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불출마 선언했죠. 개헌 변수를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쟁점, 구성 여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검 해체되고 지금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아, 예. 저는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특검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 예. 특검은 이제 수사기관, 수사 기능만 이제 중단된 상태고 네. 예, 여전히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특검은 남아있는 거죠. 예. 네. 21일 날 검찰청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조사받으라 했는데 소환조사 통보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이 연장됐다면 그죠 하는 아쉬움들이 국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예. 이게 먼저 좀 선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랄지 네.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벌었던 여러 가지 뭐 예. 인사 개입이랄지 예. 뭐 직무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죠. 예. 그리고 만약 특검이 연장됐다면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네.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검찰이 하던 것보다라고 했던 말씀하실 때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네. 조금 이 특검 수사 기능이 좀 검찰에서 사라진 게 좀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전에 이제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그 특수수사 기능이 예. 강력하게 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수부가 이제 폐지되면서 예.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그 그 중앙수사부가 했던 역할을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가 이제 대신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 기밀이랄지 예. 뭐 유출 문제,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 뭐 이런 문제, 외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이제 그 특수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박영수 특검이 예. 이제 그 중수부장을 2기나 연임했던 예. 특수수사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좀 그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예. 이정원 변호사께서는 좀 이렇게 몸무게가 좀 줄으셨습니까? 잠은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게 거의 뭐
밤에 2, 3시에 그러셨죠. 조사가 맞춰지는 경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새벽까지 아침까지 아, 조사가 예.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라 한다면 실제 그 팀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의 퇴근을 못 합니다. 네. 또 아침 새벽에 이제 압수수색을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규칙했죠. 그게 편하게 발 뻗고 잡은 적이 거의 없는 근데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깊은 내용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타고 나온 장시호 씨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네.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다른 피의자와 비슷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조사받는 안에 되게 젠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조사를 받는 과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옆에 과자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뭐 간단하게 커피라든가 이런 마시를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타서 드시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뭐 옆에 있는 다른 분을 시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음료수를 꺼내 먹는다든가 뭐 이랬었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랄을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제 되게 이제 그 음추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뭐가 먹고 싶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뭐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어느 분이었던 간에 아마 특검에서는 아마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아마 사줬을 것이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서 이정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특검 변호사분들과 박영수 특검께서 느끼신 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정도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 국민들 촛불시를 이제 이후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이슈 또는 어떤 화두가 한 발짝 좀 전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 화두로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묻혀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뭐 이 부분이 특검 수사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부분,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견제받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밝혔던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 정견조차의 고리. 그게 이제 뭐 삼성을 비롯해 사실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일단을 좀 밝혀냈다는 부분.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삼성 외에 또 다른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국정농단. 그 결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요. 물론 뭐 특검 조사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이제 소환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거의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특검에서는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이미 질문지까지 충분히 다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충분히 지금 현재 조사를 위한 질문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을 거고. 특검 자료가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넘겨받았을 테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도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제기 할 만큼 이제 뭐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테니까 대통령의 조사에 대한 태도가 문제겠죠. 그렇군요. 그 태도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그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면 조사는 끝내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임하시겠죠. 이번에는 뭐 피해 나갈 수 없겠죠. 응하시겠죠. 지금 현재 야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응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강제 수사 그런 방법은 동원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소환한 다음에 바로 조사하시면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내우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실제 그 최순실하고의 수백 차례 통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 청와대 내부에서 만정부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만들었던 문건들이 서로 돌았고요. 뭐 그랬던 정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던 부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조사를 이제 거부한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그 내용 불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피의자들을 감싸주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구속영장 청구감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특검에서 그동안에 대면 조사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증거를 찾으려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결국은 영장이 집행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과 검찰부터 적용된 혐의가 한 13개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13개를 전부 다 수사하는 겁니까? 검찰이? 그럼요. 그 부분이 지금 그 혐의로 다른 그 공범자들이겠죠. 그분들의 혐의로 이제 적시가 됐고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이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다. 특검 수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 부분 언론엔 제기가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 발표 때 몇 가지를 이제 적시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충분히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할 만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진술 증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지금 피의자들이 아직 수사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계좌나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양인 간의 합의와 통화와 인증 뭐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단순 뇌물죄가 안 된다는 분이지. 제3자 뇌물죄는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뇌물죄는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뇌물을 이제 수수를 했을 경우 이제 그게 단순 뇌물죄인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익을 제공한 그러니까 그 편의를 봐준 거는 제3자일 경우 제3자 뇌물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부분이 설령 일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공소장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976번님 특검 고생하셨습니다. 조사해 오신 입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구속되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병우 라인도 걱정이 있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해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제 특검은 특검법 2조상에 수사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혐의가 국정농단이 있는 걸 전제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가담했느냐 아니면 그거를 보고도 혹시 직무태만했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사후적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로직상 앞에 국정농단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사가 좀 순서상 뒤로 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특검 수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나누는 검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20일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현실에서 특검 수사관이 본 내용들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